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처리가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경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7월 내 1차 지급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야 이견과 같은 정치적 갈등은 빼고도 여전히 상위 10%인 15만 원만 지급하는 이런 선별 지급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선별 지원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이참에 현금성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건 어떨지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머리를 맞대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 나오셨고요. 또 강원대 경영학과 이병헌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전 국민 보편 지원을 강조했지만 취임 후에 이제 첫 추경 편성에서는 보편과 선별을 섞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을 택했습니다. 나름의 절충안이다라는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논란도 여전한데 일단 이 절충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연구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단 그 선별과 보편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도 설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지역 소멸 지역, 위기 지역에 대한 또 추가적인 지원, 또 저소득층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이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혼합되면서 단순하게 그냥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논란들을 좀 사전에 차단하기도 하고 또 그 취약계층에게 좀 더 충분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오게티라고 할 수 있는 아쉬운 부분이 바로 지금 1차와 2차로 나눠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제 2차의 경우에는 상위 10%에 대해서 배제하겠다. 결국 이제 하위 90%만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지금 오게티면서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위 90%, 즉 상위 10%를 배제하는 게 제가 2018년도에 동일한 형태의 그 방식으로 지금은 보편적인 제도인 아동수당이 도입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국회에서 하위 90%만 지원하는 형태로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그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전체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해야 되고 또 복잡한 소득재산 절차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행정비용이 들었던 경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그 2021년도 기억하시겠지만 긴급재난지원금 하위 88% 논쟁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상위 10%를 제외시킬 때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이 아주 뭐 작은 뭐 좀 티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파급력이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추경의 틀이나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진행이 되는 것과 동시에 좀 세부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새로 이제 취임을 하시고 나서부터는 보편복지에 보편적으로 기준으로 주는 거 이것보다는 이제 선별적으로 주는 걸 섞자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네. 저 어찌 보면 이제 하나의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지금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선별 지원하자, 이쪽은 보편 지원하자 이거 부딪혔는데 이걸 섞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국정 운영을 좀 한번 원만하게 잘 해보자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 다만 이제 이것도 제가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이걸 카테고라이즈해서 10%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랭킹을 쫙 매겨서 순위를 정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어찌 보면 이제 가난한 분들하고 좀 잘 사는 분들하고 이거 층을 나누는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소득으로 나눌 거냐 재산에 대한 정도로 나눌 거냐 이걸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연금에서 하고 있는 우리 의료보험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비슷하게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하게 용어를 좀 구분해야 될 건 이제 선별이라보다 차등이라는 표현이 네, 조금 맞습니다. 더 네, 맞겠죠. 맞습니다. 네. 자, 교수님께도 일단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저도 우선은 이게 이제 두 방법, 즉 그 보편하고 선별 지급 간의 각각의 방법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네. 이재명 정부가 고심 끝에 아마 두 방법을 섞는 거를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이제 앞서 두 분도 지적을 했지만 그 상위 10%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는 좀 덜 주느냐 네. 하는데 그 상위 10%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이제 이 지금 새로 나온 방법에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10%를 이제 배제하는 기준이 일단 건강보험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건강보험료가 왜 그렇게 논란이 되는 거죠? 건강보험료가 자신의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결합해서 반영이 되는 건데 언뜻 보면 합리적인 기준 같은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일단 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해서 그렇죠. 서로 다른 부과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서 결정이 되게 되고요. 네. 지역 가입자는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그 자영업자라든지 특고 프리랜서의 소득 파악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오랫동안 고려해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의 개편을 추진하긴 했지만 네. 이 문제가 이러한 차이점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어떻게 보면 다른 기준으로 적용된 보험료 결과를 놓고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보험료가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상위 10%에 해당이 되니까 지원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사실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도 재산을 많이 보유한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의 재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편에서는 건강보험료 자체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자라는 논의가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도에 하위 88% 적용할 때도 건강보험료를 썼다가 사실은 주로는 지역 가입자분들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현장에서는 이 민원 때문에 도저히 업무를 볼 수 없다.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것들까지도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단계에서 뭐 사안의 긴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건강보험료를 과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대안 중에 이제 하나는 그 건강보험료 자체의 소득 정보 중에서도 지역 가입자의 경우 특히 이제 특고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면서 월 단위 실시간 소득 파악을 추진했었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게 이제 건보가 가지고 있는 지역 가입자의 소득에서 발생되는 시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뭐 양쪽의 대안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소득세의 이 민생회복 지원금 또는 앞으로 더 나가서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이전 소득을 소득세법의 소득의 유형의 소득 구분에 반영함으로써 이게 이번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공적 이전 소득에 대해서 각각 과세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소득세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반영을 하게 되면 지금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아마 상위 10%를 배제하겠다라는 게 이제 선별하는 방식을 하이브리드로 넣으면서 동시에 재정적으로 보면 한 국비 기준으로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를 세이브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소득세에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 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별과세하는 방식으로 소득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그 소득계층에 따라서 과표 구간별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누진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들은 조금 더 그 10만 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세금으로 일부를 이제 내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과는 또 별개로 제가 아까 잠깐만요. 말씀드렸던 지금 논의가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좀 헷갈리실 수 네네. 있는데 결국에는 소득을 기준으로만 부과 대상을 선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논리는. 그러니까 소득세의 이 지원금을 공적 이전 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세법을 개정해서 넣게 되면 사실은 소득을 중심으로 이 계층을 나눠서 지원하고 또 선별적으로 과세하는 형태가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그 재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하고 다르게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어떤 정책 대상을 결정할 때 재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반영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수당 당시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보료가 아니라 소득재산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조회해서 이건 이제 정부 내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행정적인 절차들이 근데 필요합니다. 저 부분이 있잖아요. 저 네. 부분이 이 소득을 기준으로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본래 한 개인에 대한 그 어떤 부를 측정하는 것은 소득도 있고 자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잘 잡히는 거예요, 잘. 근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지금 결국은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가 나눠지는 게 이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퇴직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득이 없으니까 이제 자산을 보는 거고 이쪽은 이제 소득이 있으니까 소득만 보는 건데 가장 바람직한 구조는 양쪽을 다 아우르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걸 데이터를 가지고 다 수집해가지고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이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전 국민이 다 가입돼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내에 데이터를 끌고 와서 층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어떤 장점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정말은 이것이 정말로 그 사람의 어떤 그 개인적인 부를 이 부에 대한 대용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네. 징표화 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의제기하는 거예요. 그죠? 민원이 많이 근데 있어요. 그거보다도 더 문제는 사실은 상위 10%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내수 경기 진작이라고 한다면 네. 결국은 뭐냐면은 소비 여력을 기준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소비를 하게끔 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목적이 있다면 그러면 상위 10%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소비 여력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상위 10%를 제해야 되는데 그걸 선정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소득이나 또는 현재 자산만 가지고도 그게 충분히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아동수당 당시에 또는 일반적인 복지 정책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반영한 개념으로 뭐 상위 몇 %를 구분한다든지 이게 사실은 지금 기초연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동수당을 이제 주는 그러면 구분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세요. 네, 이게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는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와 네. 직장가입자가 이제 서로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충돌한다라는 네. 부분인 네. 거고 아동수당은 그러니까 이게 소득재산 조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복지부가 담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아동수당은 2018년도에 이제 그때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해서 한 번 적용이 됐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 역시도 하위 70%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방식을 소득재산을 모두 반영해서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인 행정 데이터로 신속하게 그 취합할 수 있는 다양한 소득재산 항목들에 대한 정보를 반영해서 실제 가구 단위로 이 소득재산을 반영한 하나의 값을 보통은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값을 사용하는데 그 값을 가지고 상위 뭐 가장 하위 계층부터 상위 10%까지도 다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은 보건복지부가 실제 뭐 행복이음이라든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소득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별과세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하나와 또 다른 대안은 소득과 재산을 엄밀하게 반영해서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 소득재산 조회 결과를 반영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2차 지급은 언제 한다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렇다 하면 만약에 건보료 대신에 이 방식을 적용한다면 지금부터 각 부처가 굉장히 빠르게 협력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그 절차를 거쳐야 되고, 다만 예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할 때도 이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네. 법상으로 개별적으로 어떤 신청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놓고 이런 그 소득재산 정보에 대한 조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같이 마련하는 게 그런데 필요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수집한다는 게 상당히 아이디어라긴 한데 네. 그 말씀은 되게 좋은데 하기 힘든 거고요.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예. 이제 표본이 지금. 적을 테니까 모수가 적을 테니까 아동수당 당시에 한 가능할 것 같은데. 300만 가구 정도 됐었고, 그걸 지금 전 국민 기초연금, 으로 그러니까 하는 사실은 때 하면- 시스템은 갖춰져 있으나 그 소득재산 조회를 해야 되는 대상 자체가 전 국민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민생지원금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운용 방안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걸 가세소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세소득으로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소득세의 가세 체계 안에 들어가면 소득세가 누진세 구조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선별적인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좀 소득이 많은 분은 많이 세금 낼 거고 네. 적은 분은 거의 안 낸단 말이에요. 면세가 되는 분들은. 그래서 그럼 뭐 거기서 섞이는데 여기서 이제 10%라고 하는 걸 정하는 것도 굉장히 임의적이고요. 10%를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런 문제에 대한 행정비용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신문에 보니까 800억, 10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돈 있으면 실은 저 어려운 분들 나눠주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저는 지금 그 제일 좋은, 예. 차상위 그러니까 지금 상위 10% 500만 좀 더 되고 10만 원 금액 지금 이슈가 되는 금액이 한 5천억 5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네. 그 돈 그냥 그 돈 나눠주는 예, 게 나아요. 그냥 오히려 간단히 재정적인 나눠주는 게 관점에서 맞습니다. 예, 재정적인 저도 그게 관점에서 동의합니다. 보더라도 지금 5천억 정도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뭐 국비 4천억, 지방비 1천억 정도 될 텐데 이거를 그 선별 과세 체계에 집어 넣으면 우리 그 소득세 과표 구간별로 누진적인 소득세율이 적용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최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에 대해서 적용이 되니까 뭐 한 4만 5천 원 정도를 맞습니다. 선별적으로 이제 리턴. 납세하게 되는 거죠. 리턴하게 되는 거고 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면세점이기 때문에 줬다 뺏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대로 다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지금 정부가 상위 10%를 배제하면서 어떻게 보면 5천억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과 비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5천억을 넘어서는 만큼이 만약에 선별적으로 과세가 된다면 재정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저게 거고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한 구조인 게 네, 맞습니다. 원래 소득이 있을 때 소득 받을 때 이거 세금 얼마 뜯긴다는 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편안하게 받거든요. 네. 그 돈 받아 쓴다고요.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연말정산하면 하면 끝나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10만 원 받았는데 한 4만 원 뜯길 거니까 6만 원만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까 상당히 제가 정리를 편안한 할게요. 구조다. 오문성 교수님을 이제 말씀하셨던 과세체계 안으로 넣자라는 거는 네.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과세체계 안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선별돼 자연스럽게 버리는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좀 누진세율- 설명을 해주세요. 좀 제가 어려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소득세가 종합소득 세율이 있는데 그 세율이 보면 6%부터 45%까지 있단 말이에요. 네.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거의 다 10%가 언제 6.6에 49.5가 돼요. 네. 이거 이제 소득이 많은 분들은 그게 소득으로 들어가니까 다만 소득세법에 우리가 소득으로 카운트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 어느 소득인지는 입법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해주면 국회에서 해주면 되고 그걸 해주게 되면 그 소득 안에 들어가서 그 소득 안에서 우리의 종합소득 기본세율에 대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자들은 좀 소득이 많은 분은 49.5, 소득이 적은 분은 6.6이나 아예 안 내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선별적으로 할 필요를 할 이유가 아니 없는 지급할 거죠. 때는요. 지급할 지급할 때는 때는 동일하게 다 다 주고. 동일하게 다 주고 네, 네. 나중에 이제 그 소득세 예. 율에 따라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고 더 맞습니다. 나중에 환급하고 이제 그러니까 하는 거를 받을 땐 똑같이 말도 받고 제대로 안 나오네. 받을 땐 똑바로 받고 네. 세금 낼 때는 다 이제 차등적으로 내는 자동적으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급할 때 처음에 지급할 때는 행정비용 하나도 안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드는 거죠. 그게 헷갈린 부분이에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 지급할 때 기준을 지금 정하려고 네. 막 이런 건보료를 논란이 뭐, 있는데 이제 만약 네. 과세체계 안으로 넣자고 한다면
다 똑같이 지급한 다음에 근데 이제 처음에 더하기 정할 빼기를 때 이제 나중에 정하는 게 달리해야죠. 10% 소득 수준이 10% 이상 이거 정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안 정해도 된다는 안 정해도 거죠. 되는 거죠. 그냥 쭉 주게 되면 자기들은 받아서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만 하게 되면 각각의 서로 다른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받으니까 적게 내는 분하고 많이 내는 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된다는 지금 거예요. 이 책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이번에도 그분들은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더 주고 예.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일하게 주는 맞습니다. 방식이 네, 제일 네. 그 근데 합리적인 그렇게 방식인 되면 거죠. 실제로 1, 2차로 지금 나눠놨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1차 지원의 효과를 좀 봐가면서 뭐 2차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2차를 나눠놓은 이유가 만약에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한 거였다면 네. 지금 말씀드리는 방식으로는 그렇게 그 1, 2차로 나눌 필요도 나눌 없고요. 필요도 없죠. 네.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추경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제한 사항이 있는 게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제 선별 기준에 따라서 15만 원 최대 50만 원 30여만 원의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과세 체계 안으로 넣으려면 다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아, 근데 똑같이 이제 주지만 그 줄어들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어차피 이미 수급 자격을 기준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건 이미 판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근데- 그분들 근데 지금 나머지 앵커- 마지막 남은 10%. 근데 아니, 앵커께서 아니, 그거에 대한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차상위 계층에는 더 주고 하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생각하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5만 원에 대한 50만 문제입니다. 주더라도 그 텍스 시스템 안에서 거기서 누진세율 구조가 적용되면 각각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조금 헷갈리긴 했는데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거기서 우리가 누진세율 구조에서 갈라내자는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린 아니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은 면세점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거기 더 어차피- 줘도 네.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니, 그건 사후 그대로 방- 유지하는 사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 환수 방식으로 그 차등화하자는 저는 데 근데 그걸 있어서도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교수님 말씀도 뭐 아니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상위 10%에 대해서는 1차 선지급 부분에 대한 것만 동일한 거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들은 저렇게. 근데 이제 2차 추가 지급이 저 부분라는 그러니까 2차 추가 지급 10만 원은 모두에게 똑같이 10만 똑같이 원을 주자. 주면 된다는 겁니다. 거죠. 저 자세히 보면 근데 3차, 저거는 3차 추가 지급도 있어요. 2만 원. 부채 발행을 인구수의 더해야 지역에. 될 수 있죠. 아니요, 재정 부분은 사실 왜냐하면 지금 상위 10%한테 안 줘도 되는 10만 원 부분을 다 똑같이 줘야 되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지금 한 5천억 정도 5천억 됩니다.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선별적으로 과세 체계에 집어넣게 되면 가장 낮은 면세점 이하인 분들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분들은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6.6%, 그다음에 최고 세율 구간은 49.5%를 다시 그 나도 모르게 그냥 과세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재원이 내년 초에 얼마나 다시 정부로 세입으로 잡힐지는 뭐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고요. 나중에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5천억을 아끼기 위해서 수많은 논란을 거치면서 행정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는 걸 다 고려했을 때 네. 이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다시 정부의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결과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 지금 이 민생회복지원금 약 13조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 때문에 사실은 지방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이 많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8대2, 뭐 서울은 7대3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선별과세 방식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역시도 그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9대1 정도로 그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감안해서 뭐 지금 현재 지급될 때의 국비 지방비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또 나중에 이제 선별적으로 과세가 됐을 때 지방 역시도 일정 부분의 그 세수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13조 2천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텍스 시스템 쪽에 돌려버리면 그중에서 세금이 걷어질 테니까 네. 그중에서 줄어드는 거죠. 그 금액이. 내 순금액은 줄어든다. 일단 저희는 시청자가 이
이해하시고 이걸 딱 저희 토론 안에 같이 들어오시는 게 제일 중요해서 제가 거듭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추경의 효과라는 게 이제 차등을 두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어떤 승수 효과라든지 이런 게 더 이제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편과 차등 지급을 이제 같이 섞는 방식을 이번에 택한 건데 아니요. 그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차등하는 부분은 그건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아까 저희 표에서 봤던 상위 10%의 이제 네, 지급되는 그 그 문제입니다. 부분.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재원이 한정적이라는 거죠. 네. 그 안에서 어쨌든 나눠서 지급했을 때 최대 효과를 내는 방식을 이제 고민해서 지금 나온 게 보편과 차등 지급 방식인 건데 과세 체계로 넣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세율 일정 따지면은 부분, 일정 부분 똑같은 다시 건데 돌아온다라는 유진세율 겁니다. 적용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거는 아마 여야 간 합의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필요한 행정 절차는 지금 7월 말로 예정돼 있는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법 4조에 있는 소득의 구분에 기존에 있던 연금 소득을 좀 더 넓은 개념인 공적 이전 소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 지금 그게 어렵다면 뭐 기타 소득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지금 민생회복 지원금을 7월에 지급해야 되는 시급성을 고려할 때 사실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 기재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그 5천억 세이브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일정 부분은 당연히 다시 과세가 돼서 돌아올 거라는 네. 겁니다. 굳이 이 4년 전에 그리고 사실 4, 5년 전에 저희가 긴급재난지원 여러 차례 하면서도 이런 대안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기재부에서 사실은 지금 공적 이전에 대한 소득 개념을 잡는 게 우리 세법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검토되지 않았던 부분이다라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이미 경험했었고 또 이제 4년 지나서 이런 상황들을 반복하게 되고 앞으로도 또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좀 그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행정 비용이라든지 또 건보료를 적용하면서 생기는 혼란과 국민들의 불만과 또 어떻게 보면 건보료 제도와 정부 자체가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일거에 이미 해결되죠. 경험했었습니다. 공적 이전 소득이라는 게 이전 소득이라는 개념이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보조금 이런 것들이 다 이전 소득인데 네. 근데 그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동수당이라든지 실업급여라든지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과세 체계 안에서 그 공적 이전에 해당되는 사회보장 급여에 대해서도 어떤 거는 과세하고 어떤 거는 비과세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나라는 경제활동을 대체해서 받는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네. 월급 대신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보험료까지도 부과하고 있는 나라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려면 실제로 지금 그 복지 쪽에서 지원되는 복지적 성격의 그 현금성 급여에 대해서 이거를 세법상의 그 소득 유형으로 반영시키는 게 제도적으로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지원금을 실은 비과세로 해가지고 적용했기 때문에 네. 받은 국민들은 이게 다 전부 비과세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실제로는 충분히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급 방식을 놓고 저희가 경론을 벌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논란의 한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고 이번 기회에 이런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세우는 것도 품이 들고 시간이 들더라도 말이죠.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지급 방식 말고요. 이제 실제로 쓸 때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인데 이걸 충전해주는 포인트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처도 제한이 있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추경 효과가 살아나야 된다. 소비 진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과거 2021년도 코로나 때 이런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원을 했을 때 과거 사례를 보면 뭐 한 10조 원 정도를 지원을 하면은 그 중에서 대략 한 4조에서 5조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마 지금 총 한 13조 정도를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니까 7, 8조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게 단기적인 어떤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 이유가 지금 우리 내수 침체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이 구조적인 문제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소득의 어떤 양극화 그리고 또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골목 상권의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거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이번 추경에 의한 민생회복지원금은 그냥 단기적인 어떤 요법이 될 거고 장기적인 해결책은 전혀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소비 촉진제 이게 이제 마중물이 될 거라는 거를 이제 정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오 교수님.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이거 지금 시행하면서 마중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 경제라고 하는 게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으니까 최근에도 코스피가 우리 정부가 바뀌고 나서 엄청나게 오르니까 국민들이 전부 얼굴이 빨개졌어요. 좀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자본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도 풀어버리고 합리적으로 제도가 돌아가게 되면 여기다 불을 붙는 거거든요. 이러한 좋은 쪽으로.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요번에 이제 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효과는 저 코로나 때보다는 좀 클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그때 뭐 우리가 거리두기 뭐 이런 거 하고 막 여러 가지 움츠린 상태에서의 어떤 환경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도 상당히 좋고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뭐 정부에 대한 뭐 어떤 기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어떤 소비 진작 효과보다는 조금 더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최영관님께도 의견. 저는 뭐 당연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구조적으로 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거기에 같이 연결시켜가는 부분들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긴급재난지원금 때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은 이제 지역화폐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온라인에서의 어떤 이런 소비 촉진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좀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상권에서의 소비나 이런 것들이 긴급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뭐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활동 제한이 지금은 없는 것과 더불어서 좀 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의견이 하나 올라와서요.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10%를 선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선별하려면 뭐 이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수당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행정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냥 그 돈을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소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까지도 반영해서 기준에 삼자 이렇게 또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의견이 팽팽하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추경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탕감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으로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납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가 채무에도 부담이 되는 그런 추경을 지금 하겠다는 거니까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소상공인 비탕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굉장히 팽팽하거든요. 어쨌든 포함됐습니다. 편성 안에는 말이죠. 교수님. 소상공인 비탕감 문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때 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그때 당시에 어떤 현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주로 이런 정책자금 대출 그리고 또 은행의 어떤 대출 이거에 굉장히 의존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각국이 이제 긴축 재정을 하면서 금리가 크게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대출 받았던 소상공인들의 부채가 이제 그 원리금 상환은 그 고금리 하에서 이제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돌아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에 따라서 최근 보면은 그 폐업률이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굉장히 급증해 왔고 아마 거의 100만 명 이상이 폐업했다라는 그런 그 통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그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과거에 그 코로나 팬데믹에서의 집합 금지를 통해서 피해를 입었던 것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채무 탕감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무탕감 오 교수님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채무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다만 이건 있습니다. 우리가 채무를 탕감해 주는 문제는 채무를 탕감 받는 사람은 좋지만 열심히 어렵더라도 갚은 사람은 또 굉장히 정말 외로움을 느끼겠죠. 우울하고. 그래서 나는 이거 열심히 갚았는데 나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나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비탄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그때 특별한 시기를 고려해서 꼭 해줘야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는 굉장히 분류 기준을 정치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뭐 그 분류 기준을 정치하게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다 뭐 합리적으로 분류되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처럼 우리가 뭐 같이 넣어서 이렇게 누진세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정비용 줄이자는 식이 아니라 이쪽에서는 정말은 정치하게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열심히 어려운 속에서도 갚은 사람과 그냥 못 갚은 사람 중에서도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냥 안 갚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단 섞여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분류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채무 그 탕감 대상에서는 이전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업종 제한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것도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여기 안에 그러면 뭐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게 과연 형평에 맞냐라는 또 문제 제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방금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뭐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굉장히 좀 정교하게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금융위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게 어렵다. 뭐 최근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공직자들의 그 책임과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네. 정책의 수용성과 또 정책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시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정책을 설계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부분이 뭐 일일이 확인하는 게 어려워서 못하겠다. 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좀 맞지 않는 말일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들이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특히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특히 어려운 업종들을 중심으로 이런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정교하게 마련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이제 폐업도 많아지고 하면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빚만 탕감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제 그 자영업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잖아요. 네.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빚탕감과 동시에 어떤 그 취업 지원 관련된 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좀 약한 조건으로라도 결합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에서 뭐 취업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비탄감과 더불어서 같이 시행하는 것처럼 좀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를 좀 같이 담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그 대상을 잘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정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안도 이게 이제 우선은 장기 연체자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중위소득의 뭐 60% 미만 그런 기준이 사업자들 있겠죠. 예. 뭐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이걸 업종을 좀 많이 그 업종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네. 업종에 적용했을 때 부작용은 없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그 기존의 이제 이 소득 기준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그 채무 연체 기간 이런 네. 것들을 고려를 하면 그 예를 들어서 고소득 자영업 전문직들이 뭐 이 제도를 통해서 뭐
탕감을 받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 아까 그런 성실 납부자들 열심히 이제 납부했던 사람들한테는 역차별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자율을 좀 더 깎아준다든지 또는 뭐 상환 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완전 탕감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계속적인 어떤 사업을 통해서 변제를 해 나갈 수 있는데 그 부담을 좀 더 줄여주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도 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그 소상공인 비탕감과 관련해 성실하게 이제 빚을 상환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자를 추가적으로 감면해주는 그런 지원안도 계획에 있다라는 부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영업 소상공인 이제 그 빚 탕감해 주는 게 이전에도 예를 들어 기금을 통해서 있었잖아요, 일부. 그 효과가 결국에는 우리 아까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라고 했는데 교수님, 이렇게 한번 지원이 싹 크게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실제로 업계가 좀 건전하게 구조조정이 되고 경쟁력을 갖고 이런 걸로 실제로 이어졌나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아까 말씀 있으셨지만 이 지원,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한계 내지는 그 한계보다 더 밑에 있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채무 탕감을 하되 그분들이 그러니까 전직을 통해서 자영업을 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작정 그냥 채무 탕감만 해주고 그 계속해서 뭔가 이 사업을 지속하도록 뭔가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식의 정책들이 지금까지는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너무 지원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의 어떤 그 과당 경쟁을 좀 정리하는 구조조정 효과가 그동안은 별로 없지 않았나 이런 평가입니다. 네. 지금 추경에는 지방 그 부동산 대책도 나왔어요. 미분양 1만 호를 환매 조건부로 매입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 부동산 지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기본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이것도 사실 미봉책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 교수님. 미봉책이긴 하지만 이제 지방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잖아요. 근데 미분양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일단. 회전이 안 되죠. 회전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냐면 공정률 50% 이상 되는 거를 50% 정도의 가격으로 사주뒀다가 나중에 다시 되파는 거예요. 근데 그 되팔 때 보면 이쪽에서는 50%로 사준 가격에다 이자를 좀 붙이더라고요. 이자를 붙여서 하는데 일단은 뭐 이 건설회사들의 어떤 자금 부담에 대해서 일단 지원해 주는 거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느냐는 실은 다른 문제죠. 하지만 지금은 뭐 어찌 보면 일단 살아야 되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리고 눈앞에 벌어진 거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뭐 지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어찌 보면 향후에도 이게 그렇게 풀릴 것 같지 않다. 지금 굉장히 지방하고 어떤 수도권하고의 어떤 역차별이 엄청나게 지금 차별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구조적으로 푸는 것은 다른 문제로서 풀어야지 이거는 이제 하나의 미봉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나라 예산이 풍성하면 원하는 곳을 다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제한적이죠.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세입 경정도 포함이 됐습니다. 10조 3천억 원. 세입 경정이라는 건 이제 예산상의 세입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생각보다 덜 들어올 것 같으니까 아예 세입 세출 계획을 다시 잡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국채 발행도 적재 국채 발행을 해야 되고요. 재무 상황 걱정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야당에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제기를 하고 있죠. 2026년에는 이제 재무 비율이 50%를 넘어설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이제 그래도 한 50% 수준에 아직 그 정도죠. 그러니까 50% 조금 밑돌고 미만이죠. 있죠. 미만이죠. 48%, 그러니까 7%. 다른 이제 OECD 국가들이나 뭐 특히 뭐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00%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재정 여력이 있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 입장대로 그러니까 지금 좀 재정 여력이 있을 때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성장 잠재력을 키워서 지금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그 재정 악화를 더 그 미연에 좀 그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하면은 아마 이재명 정부가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정해야 될 텐데 제 생각에는 아마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이재명 정부 임기 말에 가면은 55%, 56%까지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적극 재정을 해야 된다. 일단 적극 재정에 확장 재정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 네, 같은데 우리 이제 복지 분야도 그렇지만 네, 네, 필수 지출 분야가 계속해서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구조를 바꾸긴 힘들 것 같고 사실 사실 고민은 뭐 딜레마는 그 부분은 세입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훨씬 더 정책에 대한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지금 뭐 제2의 IMF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뭐 모든 분야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국가 부채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를 끌어안고 정부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까요? 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거의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그 코로나 경험할 때도 사실은 40%대에서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뭐 막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막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누적돼 왔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확장 재정을 통해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은 사실 분모하고 분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분자에 있는 국가 채무의 총량을 가지고 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잠재 성장률이 점점 이제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좀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성장률을 좀 반등시킬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되면 이 국가 채무 비율에서 분모를 차지하는 GDP 그렇죠. 부분이 성장하게 되면 사실은 이 국가 채무 비율이 막 그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GDP 정부의 대비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니까. 근데 오 교수님 재정 준칙 같은 경우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결국 이제 흐지부지 됐는데 재정 준칙은 항상 추진하고 필요하지 있어요. 않을까 싶어요. 필요하죠. 왜냐하면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준칙을 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걸 꼭 지킨다는 것보다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 활동이 틀리잖아요. 공부하는 애들도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공부하는 애하고 그냥 공부해야지 이건 틀리니까 재정 준칙에 대해서는 항상 누가 그래요. 재정 준칙 만들면 뭐하냐고. 맨날 만들어봤자 안 지키면 되지. 근데 그 안 지키더라도 특수한 경우에 안 지키는 상황이 발생되게끔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아주 편하게 안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정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왜 지금까지 못 정했냐면 정할 때마다 그거를 꼭 그걸 지켜야 되냐 아니면 또 타이트하게 정해놓으면 그게 또 정부가 넘어가면 이거 정해놓고 넘어가면 다음 정부에서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재정 준칙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뭐 관리 재정 수지가 뭐 어떻게 돼 있고 몇 퍼센트고 하는 그런 기준들 정하잖아요. 네.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런 기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 때는 사실 이제 법인세가 많이 줄어든 영향이 네네. 있어서 결손이 계속 발생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건 좀 이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법인세, 올해도 지금 법인세 10조를 세입 경정한 것은 법인세에서 한 뭐 4조 4.7조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 그 정도 또 해서 대략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경기가 좀 이렇게 좋아지면서 달아오르면서 이게 한 번 이게 좋아지고 계속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 한 번 나빠지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급하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경 문제가요. 여야 또 자리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원구성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죠. 걱정은 또 이겁니다. 이러다가 최적의 추격 타이밍 놓칠까인 거죠.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